안녕하세요. 네, 이지선 강사입니다. 네,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뭐 저랑 직접 의사소통 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인강은 아니고 지금 줌을 통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제가 다 선생님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창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스피커는 안 들리게 일단 꺼놨어요. 직강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제 들리면 안 돼가지고 꺼놨는데 선생님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수업의 형태, 요즘에 유아교육 공학계에서 이제 유아교육도 교육공학이 있고 일반 또 교육공학회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하는 수업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면 수업만 이렇게 하다가 한동안 이제 비대면 수업 중심으로 이렇게 또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하는 그런 수업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유치원에 이제 가시면은 대면, 비대면 함께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하면서 좀 이런 방식을 좀 계속 확대해 나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동안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이제 나눠드렸던 스터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직강에 오신 선생님들께는 책으로 드렸는데 아마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저는 이제 여기 해설 페이지부터 이제 펴놓고 18페이지거든요. 자, 해설 페이지를 펴놓고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를 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를 펴놓으시고 해설은 요거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동시에 두 개를 막 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해설을 띄워놓고 문제는 저랑 이제 같이 조금씩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자,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이 문제가 이게 좀 이렇게 낯설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 용어도 좀 낯설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앞부분을 보면서. 근데 이 앞부분 문제는 대체로 다 2019 개정 놀이과정 놀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낯서니까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한번 좀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2부 또 상담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자, 보시면 1번 문제. 다음은 김 교사가 나와 다른 가족의 문화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인 이진이와 이진이 어머니를 초청해서 진행한 그런 활동 수업이에요. 자, 활동 수업 뭐죠? 활동 수업은 교사가 계획한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9 개정 여기 활동 수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루 일과는 제가 이제 2차 강의하면서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하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하루 일과는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놀이, 그렇죠? 활동, 일상생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놀이는 어떤 거죠? 자유놀이. 아이들의 그런 발현된 놀이로부터 시작되는 자유놀이죠. 활동은 뭐죠? 자유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한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했던 그 활동 그거예요. 그렇죠?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지만 이거는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뭐죠? 놀이에서 출발해요. 놀이에서 출발하고 다시 놀이로 돌아갑니다. 놀이에서 출발하고 다시 놀이로 돌아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활동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다문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 수업을 할 건데 이진이와 이진이 어머니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활동 수업이에요. 자유놀이가 아니고 이건 활동 수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뭔가 발현돼서 시작해요. 요즘에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제가 안 읽을게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나와 다른 가족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 사례에서 그죠? 지금 다문화 수업도 주지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주지적 뭐죠? 얘들아 다문화를 차별하는 건 나쁜 것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방식. 이게 지금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김교사와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미학 하고 있는데 괄호에 넣고 혹시 선생님들 모르실까봐 내러티브 이렇게 친절하게 써놨어요. 언어미학 이퀄 내러티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러티브를 예시하고 예를 들으래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 그 방법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은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내러티브 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언어미학 이런 거.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단 이 부분이 낯설을 거기 때문에 심미수업 교수 원리 여기 쫙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1번 문제가 이해가 가잖아요. 자, 오늘 여기 8번 문제까지 막 천천히 하면은 다 언제 끝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설명을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뭐 이것도 나중에 보강을 올려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요. 자, 일단 뭐 설명을 듣고 뭐 한 문제라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그냥 쭉쭉 지나가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일단은 심미수업 일단 여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 같은 것들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해설한 내용 이런 거 많이 올려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유튜브에다가 해설서 공부 방법, 해실이 공부 방법,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 방법 이런 거 찍어서 다 올리려고 해요. 제 자료 갖고 공부하실 수 있게끔. 자, 근데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이 문제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한다면요. 자, 심미수업. 자, 우리 그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중심 수업은 심미수업이에요. 심미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미수업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심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일단 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데 일단 아이들의 놀이는 너무 아름다워요. 아이들한테 너 왜 이런 거 이렇게 만들었니? 물어보면 예쁘니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이 모래집을 하나를 만들든지 나뭇잎으로 뭘 만들든지 간에 애들이 예쁘게 하려고 애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놀이 자체도 굉장히 미학적이에요. 왜냐하면 놀이는요 질서가 있어요. 굉장히 놀이 자체가 질서가 있고 놀이 자체 안에 미학이 녹아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놀이 보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놀이라는 거, 자유놀이 자체에 미학이 녹아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심미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진짜 예쁘니까. 그쵸?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객관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느낌, 그쵸? 느낌. 이 놀이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 주관적인 아름다움이에요. 주관성.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느낌, 주관성. 이런 거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미스 코리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미스 코리아는 아름다워요. 근데 그 미스 코리아의 아름다움, 이건 이제 객관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예요. 그쵸? 근데 미스 코리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그쵸? 예를 들면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날 키워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되게 힘드신데도 그쵸? 막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나를 좀 잘 길러주시려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할머니의 막 쭈글쭈글한 주름진 손, 그 다음에 막 주름살이 이렇게 있는 사실 주름살 있고 쭈글쭈글한 손이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미스 코리아의 손이 훨씬 아름답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느껴요? 아,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할머니의 그 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왜냐?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매일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던 그 손이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다. 이런 게 심미적인 느낌, 주관성, 자신이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래서 심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교실도 아름답게 해줘야 돼요. 이거 어디가 그래요? 어디가 이런 수업을 합니까? 대표적인 거 레지오. 그쵸? 레지오 에밀리아 유치원이 너무너무 환경도 아름답거든요. 벽지라든지 애들의 작품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해 주는데요. 전시하는 것도 정말 미술관처럼 전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써요. 자, 이런 것들이
레지오 수업에서 굉장히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고, 레지오 수업이 이제 굉장히 심미적인 수업이고 놀이 중심 수업이거든요. 자, 그러면 심미 수업의 교수 원리,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아름다움은 크게 두 가지, 진짜 아름다움, 그다음에 하나는 주관적인 느낌. 왜 이렇게 심미 수업을 하라고 할까요? 예전에 심미 수업 아니고 지식 중심의 객관주의 수업을 했더니 애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신병 걸려요. 정신병 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 가보면요, 애들이 다 막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살하려고 공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정신병 걸리려고 애들 공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계에서 자성이 일어났어요. 그걸 바로 교육과정 재개념화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실존을 찾아가야겠다, 이런 교육과정 재개념화 운동이 나타나면서 신미감, 아름다움을 느끼는,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거 일어났고, 그 움직임의 대표 주자가 아이즈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육에 아름다움이 있냐 하면 주제가 아름다워야 돼요. 주제 미학. 수업의 주제가 아름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제 미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 심미적인 가치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 미학. 수업의 주제 자체가 심미적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왜 생태 유아교육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생태 유아교육은요, 자연하고 막 자연 친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생태 유아교육에서 막 잠자리 죽이고 막 이런 거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리 아름답다 같이 살고, 그렇죠? 강아지 아름답다 같이 살고, 나무 막 뽑아버리고 이런 거 아니고 나무랑 같이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제 미학이에요. 심미적 가치. 사물이 가진 아름답고 생명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수업의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잠자리의 종류, 이름, 머리, 가슴, 배로 잠자리는 구분돼. 옛날엔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객관주의적인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도구적 지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실컷 가르쳐놨더니 애들이 잠자리 종류, 이름, 머리, 가슴, 배 다 아는데 안 행복해요. 잠자리 공부하는 게 하나도 안 행복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난 사실 잠자리 되게 좋아하는데 잠자리 이름도 모르고 잠자리가 머리, 가슴, 배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잠자리 하면 어렸을 때 추억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건 몰라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잠자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난 잠자리를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수업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심미적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잠자리 아름다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내러티브, 언어 미학이에요. 자, 주제 미학. 잠자리채와 관련된 소중한 경험, 잠자리에 대한 어떤 미적 가치를 불러오게 되는 거, 이런 게 주제 미학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체 미학도 있어요. 매체 미학. 매체 미학. 자, 우리 놀이 실행 이해 자료집에 보시면요, 많은 종이를 사용해서 애들이 막 미술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색철사 같은 걸로 막 단추 끼워갖고 활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나 매체,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운영 사례집 같은 데 보면은요, 막 빛 같은 거, 이제 OHP 이런 거 활용해갖고 막 빛도 만들고요. OHP보다도 이제 더 막 센 빛도 막 활용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교육공학적인 매체도 활용하고 재료, 그죠? 놀이 재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엄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쵸? 레지오 유치원 한번 견학가 보시잖아요. 막 어른도 행복해져요. 유치원 자체가 막 빛 활용해서 되게 아름답게 공사해놨고요. 수업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행복하죠. 어렸을 때 아름다운 걸 보는 게 좋지, 어렸을 때 막 썩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 하고,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유아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미 수업의 원리예요. 매체 미학.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아름다운 감성을 자극하고 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심미적 교수 매체,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 화가의 작품, 인형, 보자기. 보자기도 뒤집어 쓰고 애들이 막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를 표상을 해요. 그렇죠? 빨간 보자기 뒤집어 쓰고도 표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빛 받으면 또 더 예뻐지잖아요. 스카프 흔들기도 하고. 자, 생활소품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매체를 그냥 던져주고 마는 게 아니라 위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제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런 수업이 운영 사례집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잠자리 수업이에요. 잠자리 수업이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잠자리 날개 사진. 이런 건 애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잠자리 날개 사진. 이런 거 보면서 그 다음에 또 국화차 수업. 국화차 이거 그 임부연 쌤 책에 보면 국화차 사례 많이 나와요. 국화를 뜯어서 말려가지고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뜯어서 말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말려가지고 또 국화차 마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유리로 된 주전자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그죠? 국화를 이렇게 부으면 국화가 어떻게 될까요? 마른 국화가 이렇게 쫙 펴요. 그죠? 근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황진이가 등장해서 차를 마시는 영상,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죠? 상상해보세요. 너무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매체를 활용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미학. 지금 제가 시험 문제에 낸 거는 언어미학이에요. 언어미학. 그렇죠? 자, 언어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대체로 내러티브예요. 그렇죠? 심리 수업에서는 감성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성을 심미적으로 전환시키고 수업을 즐겁고 유의미하게.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객관적인 지식만 전달했단 말이죠. 아까처럼 잠자리 하면은 잠자리는요, 잠자리 종류, 이름, 잠자리는 머리, 가슴, 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거였는데 이 내러티브는 뭐냐 하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아니면 애들이 어리니까 이미 어린 시절이긴 하죠. 그렇죠? 내가 저번 날에 할머니 집에 갔었는데 할머니 집에 갔더니 잠자리가 막 날아다녀서 내가 그거를 잡으러 다녔던 추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거죠? 그죠? 내러티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일상적 내러티브와 상상적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내 이야기를 막 하는 거, 그게 일상적 내러티브예요. 그죠? 상상적 내러티브는 이제 지어내서 옛날에 잠자리 왕국에 잠자리들이 살았는데 말이지 하면서 엄마 잠자리랑 아가 잠자리가 있었대. 그런데 잠자리 왕국에 전쟁이 일어났대 하면서 막 얘기 지어서 하는 거. 그런 게 상상적 내러티브예요. 자, 그 아이들한테 자꾸 과학자 누가 얘기한 거 지식을 객관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런 수업이었잖아요. 옛날에 객관주의 시대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꾸 그렇게 하면 나는 없어지고 나의 실존은 없어져요. 그래서 심미 수업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우리 놀이 중심 수업이 다 심미적이잖아요. 참여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미학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내러티브.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수업에. 아니, 뭐 잠자리, 풀, 뭐든지 좋은데 아이들의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학자 누가 이렇게 분류했대. 맨날 그런 것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야지 같이 만들어가잖아요. 놀이를 같이 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내러티브 보시면은 심미 수업에서 이야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활용하는데 주로 그죠? 서사적인 성격, 구술 문화의 성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설명하려면 제가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눈물. 제가 눈물 사례 이제 뭐 선생님들한테 2차 수업에서 발문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얘들아, 눈물이란 눈이 아플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눈물이 나서 이물질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눈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내러티브적인 화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내러티브 화법.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눈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이제 눈을 아픈 애가 눈에 바람이 확 불어갖고 눈에 모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을 막 비비려고 했더니 야, 애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은정이라고 하면 은정아, 눈 비비지 마. 그러면 어떡해? 눈을 감아봐. 눈을 딱 감으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잖아요. 이제 눈물이 나왔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진짜네? 근데 너희들은 누구니? 주인공 이름 생각났어요. 소라예요. 소라야, 나는 너의 눈에 있는 눈물이야. 너의 눈이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내가 너의 눈에 있다가 너의 눈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주르르 흘러내리는 역할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내러티브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서사적 성격.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눈높이로 상상적 내러티브도 쓰시고 일상적 내러티브도 쓰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거예요.
상상적 내러티브와 일상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교류하는 방법. 이게 언어미학,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쵸? 자, 내러티브에 관한 거는 제가 유아교육과정 수업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요. 일단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심리 수업에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물활론, 판타지, 문학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요. 제가 사례는 지금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심리 수업에서 활용하는 이야기는 일단 내러티브적이어야 돼요. 내러티브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사, 이야기가 있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지어서 낸 이야기, 상상적 내러티브, 일상적 내러티브가 다 포함돼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의사소통 영역에서 좀 더 다루어야 될 얘기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해만 좀 하실 수 있게요. 자, 그리고 신체 미학도 있습니다. 신체 미학. 신체 미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놀이할 때 몸을 막 움직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돼요.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죠? 건강한 유능한 유아가 되는데 자, 아이들은 직접 움직이고 다른 물체와 접촉하고 이러면서 사고가 막 활성돼요. 그렇죠? 활성화돼요. 자, 신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이들의 움직임이 많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선생님하고 얘들아 지금 무용해보자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부석거림 막 가만 안 있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아름다운 거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긍정의 끄덕임. 그렇죠? 너무 재미있는 막 표정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움직이고 막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많은 움직임, 아이들의 몸 움직임, 자, 이런 것들도 수업의 요소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체 미학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체 미학에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읽고 선생님이 그거에 응답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신체 미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술융합. 예술융합은 우리가 이제 미적인, 심미적인 수업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예술융합을 굉장히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술융합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각 시도교육청마다 예술융합 교육 보고서 다 내고 있어요. 유아뿐 아니라 초중등도. 그렇죠? 그래서 예술융합은 크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예술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로부터 출발하는 예술. 생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융합은 말 그대로 영역통합.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술융합이라고 하면은 생활로부터 자연스럽게 출발하는 그런 예술이다. 그러니까 음악이든 미술이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거 예술융합이에요. 생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미술 여러 가지 합해놓는 거. 근데 인위적으로 그냥 음악, 음악을 미술로 본 거를 뭐 음악으로 표현한다. 뭐 음악을 미술로 표현한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형식적으로 붙여놓는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업을 하면서 막 융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심미 수업에서는 음악, 미술, 동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활용해요. 심미 수업이니까 예술이 제일 심미적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심미 수업에서는 예술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악, 춤, 조형, 동극, 사진.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나중에 2차 할 때 1차랑 2차는 연결돼 있잖아요. 사실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를 잘 이해하면 1차 문제도 잘 풀고 2차 수업 실현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중에 수업 실현하실 때 수업 소재로 좀 심미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앞장으로 가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1번 문제, 1번 문제가 조금 이해가 가실 수 있어요. 자, 김교사와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언어미학을 예시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러티브,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예시하라는 얘기예요. 예시하고 동그라미 2번에 이 방법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진이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 이거 가상적 내러티브로 만들어 봐도 되고요. 서로 이야기해 봐도 돼요. 그쵸? 근데 이건 열린 답이에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이 1번 지문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1번 지문하고. 자, 1번 지문에 보시면은 지금 엄마 아빠가 서로 반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 거 요거까지 이야기가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 지문을 보신다면은 이진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반의 교사 같으면 지금 이 지문에서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가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지금 여기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문화랑 연결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이 대화하고 이 내용은 베트남인 엄마하고 한국인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데 아, 베트남인하고 한국인하고 다르지 않구나, 비슷하구나, 이런 공감대라든가 이해 이런 것들을 형성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니면 이 뒤에 뭐 결혼한 이 엄마 아빠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쓴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 가십니까? 1번. 자,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2번은 자,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내러티브식으로 자연스럽게 다문화 교육을 하면 그 이점이 뭘까요?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된 이야기니까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뭐 내러티브식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인위적으로 막, 그쵸? 교사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공감할 수 있겠죠. 공감하고 느끼고, 그죠? 깊이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 채점 포인트는 뭘까요? 만약에 1번 문제다 이랬을 때 채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채점 포인트는 일단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통해서 지금 이 지문을 이해했냐는 거예요. 이 지문은 뭐죠? 지문은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이고, 이 다문화 교육을 유아 중심으로 내러티브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요런 주제를 이해했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요런 주제를 이해했느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문을 보면서 아, 다문화 교육인데 이게, 그죠? 다문화 교육을 그냥 막 주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아 중심으로 하는데 내러티브적으로 지금 다문화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걸 이해했느냐가 지금 이 채점의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풀어갈 수 있는 내러티브가 맥락에 맞게 제시되어 있으면 답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진짜 마음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외에도 제가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그 외에도 베트남을 떠나서 한국에 오게 된 이진이 엄마의 이야기, 뭐 이런 내러티브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그리워서 눈물 흘리는 이진이 어머니와 가족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내러티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슬프겠구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느끼고, 아,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룬 그 다문화 가족이니까 아, 되게 좋구나,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뭐 이해하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번은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수업을 예술융합을 활용한, 자, 이제 예술융합이 나왔어요. 예술융합은 아까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실생활에서 출발하는 예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예술이 합해진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술융합을 활용한 심리수업의 형태로 전개할 경우에 동그라미 1번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예술융합 영역을 세 가지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술융합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을까? 영역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생활에서 출발하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 그러면 영역을 몇 개 넣으라는 얘기구나, 지금 문제를 보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활용 사례를 예시하시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제 이 스토리를 보고 전개해 나가는 거죠.
하나는 이야기 나누기, 또 하나는 역할극, 또 하나는 노래 부르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 영역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세 가지 영역이 들어있잖아요. 역할극은 뭐 세 가지가 아니라 미술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야기 나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했어요. 언어미학, 내러티브 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요 상황에 대해서 그쵸 막 이야기 이진이 어머니랑 아빠랑 어떻게 사랑했을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쵸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역할극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결혼식 놀이 해보자 결혼식 해보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이진이 엄마 아빠가 되어서 결혼식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래 부르기는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축하 파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노래 이런 걸 부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노래 부르기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예술 통합 그냥 여러 가지 예술이 들어가 있으면 되게 그렇게 지금 문제를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진이 엄마 아빠의 사랑 이야기를 상상적 내러티브로 만들어 본다. 이게 이야기 나누기죠.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역할극은 상상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결혼식 역할극을 한다. 전 이렇게 사례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식 역할극을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또 요건 다양한 사례를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여러 가지 예술 영역이 나타나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 예술 영역이 진짜 이렇게 놀이 중심으로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사례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김 교사는 위의 수업에 이어서 커다란 지도를 갖고 왔어요. 이제 이 수업 다음 얘기죠. 커다란 지도를 갖고 와서 지도에는 베트남과 한국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국가 간의 비행기 이동 경로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신이 나서 비행기를 타고 이진이 엄마 아빠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는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헤어지지 않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애들은 막 신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아들이 신미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여기서 매체미학, 신체미학 요거를 하나씩 예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요 상황을 줬어요. 지금 요 상황을 줬으니까 자, 여기서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답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요 상황에 적합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하실 때 진짜 요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도 돼야 되고요. 요 놀이 상황도 돼야 되고 요 상황에 맞는 매체미학과 신체미학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게 채점 포인트예요. 답은 열린 답안입니다. 그렇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매체미학 저는 이제 모범 답안의 사례를 이렇게 들었어요. 매체미학을 저는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커다란 종이가 굉장히 미학적인 소재예요. 자, 심리 수업에서 많이 쓰는 소재, 제가 수업에서 뭐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종이, 흙. 그래서 우리 막 흙물 염색 이런 거 나오고 종이도 많이 나와요. 우리 그 놀이 이해 자료집 이런 데 보면 몸으로 놀아보자 사례에 보면 온갖 종류의 종이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미학적인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종이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어쨌든 종이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들 아시는 종이. 그리고 종이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만지고 조작하고 찍고 오리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종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죠? 한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종이, 흙, 물감, 빛, 뭐 이런 기타 자연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미학적인 매체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커다란 종이라고 한 이야기는 종이 자체가 굉장히 미학적인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재질과 색깔의 커다란 종이로 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비행기를 표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구본 갖고 왔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이제 그죠 베트남에서 한국을 와야 되니까 뭐 이거 말고 이제 다르게도 또 다른 답도 가능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신체미학은 어떤 거예요? 이진이 엄마 아빠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것을 이제 신체 표현으로 해봤다. 뭐 이렇게 저는 써봤어요. 자,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해 가시죠 이제? 자, 1번은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좀 낯설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에서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개념화해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개념화해야 돼요. 자, 선생님들 예전에 3호세 누리과정이나 이제 기존의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별로 해석도 안 했어요. 재개념화는 물론 안 했고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죠? 그거는 교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기능인. 그죠? 기능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는 전문성을 가져야 해요. 그렇죠? 전문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아파서 뭐 치료받거나 수술 받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누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하잖아요. 그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에서 지침을 주면은 우리가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재개념화, 재해석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맞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전문가의 할 일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개념화해야 돼요. 우리가 해석하고 아이들한테 맞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일반화된 내용을 상황에 맞고, 지금 이제 여기 재개념화, 교육과정 해석 이런 말 모를까봐 여기 더 설명을 한 거예요. 국가교육과정의 일반화된 내용을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거는 다시 부연 설명한 겁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교사는 생활 주제, 놀이, 국가교육과정과 놀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사실 여기 답을 다 써놨어요. 그렇죠? 자, 교사의 올바른 역할을 여기 다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1번 가교사의 역할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동그라미 1에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가에 나타난 황교사의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황교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사실은 2번 문제에다가 답을 다 써놨어요. 쓰실 수 있게끔. 자, 그럼 가 황교사 보실까요? 황교사가 어떻게 했어요? 수업 목표를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생활 주제를 따라서 설정하다 보니까 교통기관의 종류와 역사를 알 수 있다. 이걸 목표로 정하고 수업 목표와 관련된 누리과정 요소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게 하고 대집단 활동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서 많이 봤죠? 예전에 하시던 수업 스타일, 그렇죠? 근데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립유치원의 교사가 될 거잖아요. 공립유치원의 교사는 뭐예요?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놀이중심, 유아중심으로 수업하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국가교육과정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교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사가 해야 되는,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요. 국가교육과정과 유아 요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국가교육과정과 유아를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 뭘까요? 국가교육과정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놀이중심으로 수업해라. 놀이중심, 유아중심으로 수업해라. 요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라고 그랬어요? 59개 내용을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요거를 확장되도록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지금의 역할은 요거예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아이들이 그쵸?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지원의 내용들은 해설서에 지원은 환경적인 지원, 그 다음에 뭐 재료적인 지원 이런 거 상호작용 이런 거 하라고 우리 해설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놀이 중심, 유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9개 내용 우리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자, 근데 황교사는 보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활 주제랑 유아를 국가교육과정은 완전 무시하고 국가교육과정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국가교육과정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황교사는 생활 주제랑 유아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하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문제점, 자,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을 봐야 되니까. 자, 보시면 여기 황교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생활 주제와 유아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활 주제와 유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황교사는. 그렇죠?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유를 써야 돼요. 여기서는 이유를 써야 됩니다. 자, 이유를 뭘 써야 될까요? 생활 주제 쓰고 그 다음에 생활 주제와 유아를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여기다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황교사는 교통기관이라는 생활 주제를 그렇죠? 먼저 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쳐야 할 지식을 또 추출했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구성했어요. 그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만들었다. 뭐 목표를 만들었다. 활동을 만들었다.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황교사가 요래서 틀린 거예요. 자, 황교사의 문제점은 뭘까요?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황교사의 역할은 유아교사가 국가교육과정하고 유아를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생활 주제와 유아를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자, 황교사의 사례 여기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획일화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때요? 교육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교육과정 획일화될 우려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은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모든 유치원이 다 그거에 맞게 수업하시면 돼요. 자, 교육과정이 획일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애들을 획일적인 어떤 틀에 짜맞춰서 거기 딱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 획일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실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라는 얘기인데 교육과정 획일화가 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애들을 이 교육과정을 교사가 재구성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을 획일화되면 학습자의 경험을 획일화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실게요. 2번. 나 교사의 역할 및 그 이유를 동그라미 1에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 유교사의 장점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유교사는 어떻게 했어요? 모래놀이에서 꽃삽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유아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관찰했죠. 선생님이 관찰하고. 자, 그 다음에 관찰한 걸 보면서 애들의 놀이가 점점 확장돼 가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깥놀이 때 만든 모래 물길에 우리 한번 배를 띄워볼까? 이렇게 제안도 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교사 상호작용의 종류 하나가 제안이에요. 제안. 같이 놀이하면서 제안을 하든 요 교사의 상호작용의 종류는 우리 실행자료집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방법, 관찰도 상호작용이기도 하고요. 제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이거든요. 자, 놀이를 관찰하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될 수 있게 제안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진행된 놀이를 기록하면서 또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59개 내용 중에서 얘네가 지금 뭐뭐를 배우고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다음 놀이 지원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금 국가교육과정과 유아의 놀이를 연결시키는 교사의 역할을 나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교사의 역할이 바람직한 역할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유교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교육과정과 놀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유교사는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유교사는 교사가 주도 안 하고 있어요. 앞에 황교사에 비해서 유교사는 주도하지 않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유아가 주도하는 모래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요런 측면 때문에 유교사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유교사의 장점, 다시 이제 장점을 이제 명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장점 보시면 교사가 국가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놀이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59개 내용을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유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59개 내용의 애들이 경험하고,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59개 내용 중에서 요걸 보면서 그걸 확장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2번. 자, 여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이에요. 자, 이제 언어,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사실 이제 3번 문제 이런 거는 선생님들께서 뭐 자주 풀어보시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되는 데까지 쭉 하고 제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생소해 보일 문제부터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께서 좀 생소해 보이는 문제.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따가 이것도 빠트리 문제들도 빨리빨리 해드리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시면 다음은 교수학습 매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5번으로 일단 넘어갔다가 앞에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생님들이 좀 생소할 만한 문제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다음은 교수학습 매체에 관한 교사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김교사, 이교사, 서교사가 대화하고 있어요. 김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 백과사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연결된 카메라로 비추고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봤더니 모니터에 동물이 그죠? 3차원 입체물로 나타나갖고 뭐예요? 책을 폈더니 공룡책을 예를 들면 폈어요. 그랬더니 공룡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룡의 종류들이 막 공룡 우는 소리도 막 빽 하는 소리도 들리면서 공룡이 나타난 거예요. 공룡 종류마다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애들이 막 너무 좋아서 거의 넘어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1번. 5번에 1번. 김 교사가 제시한 교수학습 매체의 명칭을 동그라미 1에다 쓰고 동그라미 2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예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자, 요거 이제 AR, VR의 차이가 있어요.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AR, VR의 차이가 있는데 AR은 현실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 공간을 바탕으로 하면서 뭔가 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바탕이 되어서 가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나는 교실에 앉아 있어요. 나는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 책에서 공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증강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구축한 가상 공간 내에 사용자가 들어가서 현실처럼 느끼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교실에서 공을 뻥 차면은 막 얘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나타나서 공을 차줘요. 그럼 여기가 축구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AR, VR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그 수업하면서 AR, VR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그 줌 1대1 상담실에서 만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여기 들어와 계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교수님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교사 연수한 책자도 있어요. 놀이한 책자. 제가 그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아교육계에서 AR, VR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퍼뜨리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지금. 그리고 교사 연수를 했을 정도니까. 그렇죠. 이런 놀이가 우리 뭐 운영 사례집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증강현실이에요.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좀 차이를 좀 봐주시고요. 자, 유아대상, 증강현실, 가상현실 요거 이제 묶어서 요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아이들하고 그림책 활동이나 이야기 나누기 활동할 때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컨텐츠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어 하겠죠. 효과적으로. 재밌어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훨씬 더 증폭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이나 박물관, 미술관, 전시물, 견학 내용 이런 거 관련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용할 수 있어요.
박물관 견학을 했는데 막 살아 움직이는 거죠. 진짜 내가 뭐 이집트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피라미드 앞에 내가 서 있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증강현실을 사용한 극놀이 색칠도 진짜로 막 되는 거죠. 어디 큰 데다가 내가 칠하면 저절로 막 되는 거예요. 자, 뭐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뭐 안전 교육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안전 교육은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용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사례를 들어놨고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증강현실과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답은 뭐 구성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5번에 2번이에요. 서교사의 밑줄 그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로빅, 뭐 제니보, 아이로빅 큐, 레고 부스트 뭐 이런 로봇들이 있는데 이런 교구 로봇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거죠. 이런 교구 로봇을 활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답을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감성적 교류를 느낄 수 있는 인간 친화적인 연결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한테 인공지능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면 얘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왜 우리가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이러면 감성적인 교류를 하잖아요. 이 이제 교구 로봇하고도 이제 그런 게 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게 언제 유용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애들 못 올 때, 유치원 못 올 때 교구 로봇이 있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쓰면은 이게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들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교구 로봇을 활용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교수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첨단적으로 막 가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사회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여기서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 현장은요, 전부 이런 전자칠판 다 쓰고 매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우리 왜 선생님들께서 그 ICT 교육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해, ICT 리터러시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요. 그 현장에 그 연구자들이 조사를 많이 해봤어요. 원장님들한테 조사해가지고 매체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이런 거 유아교육과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올 때 ICT 리터러시 준비해갖고 나와야 될까요? ICT 문해기술, 그렇죠? 이런 거 준비해갖고 나와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다 준비해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2차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매체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첨단적인 매체, 뭐 매체 활용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작년에 2차에서. 그렇죠? 그래서 2차에서 나왔다는 건 1차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봇 같은 거 좀 여기 보면 교육용 로봇 제니보 되게 유명해요. 얘 나온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얘한테 말하면 얘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따뜻한 그런 인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 교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풍부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3번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용어를 쓰시오. 괄호 교육은 자, 이건 이제 답을 많은 선생님들이 잘 못 쓰셨을 것 같아요. 이거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 교육은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도록 해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에요. 코딩 교육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알버트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교구 로봇은 그죠?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알버트 로봇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아교육에서 그런 코딩 막 계산하는 거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공식을 외우고 뭐 습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코딩 교육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가 코딩 교육 사례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요 사례 제가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 제가 유치원 가서 직접 사진 찍어온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쵸? 알로봇이라고 해요. 알로봇, 그쵸? 요거 알로봇이라고 합니다. 알로봇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얘가
그 선을 식별해요. 선을 식별해서 이게 지금 이제 우주선 그려놓고 우주놀이 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려놓으면 얘가 이 선을 따라서 막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지구 뭐 이런 거 그려놓은 거거든요. 궤도를 따라서 얘가 막 돌아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경우에 알로봇이 선만 식별하는 게 아니라 색깔도 식별해요. 파란 선만, 빨간 선만 이렇게 따라 돌아요. 자, 그럼 코딩의 기본이 0, 1, 이건 없음, 이건 있음이거든요. 요걸 식별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개발하면서 이게 이제 알로봇을 키면은 얘가 선 따라 가는구나. 선이 있는 곳을 따라 움직이는구나. 1. 그렇죠. 선이 없는 곳은 0. 이런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을 좀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알로봇 갖고 애들 놀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유치원 오는 길 찾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알로봇 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치원까지 오게끔 하는 놀이고 지금 알로봇 갖고 미션 수행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딩 교육의 기초. 여기서 유아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막 계산하고 막 그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논리적인 생각.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인 생각 이런 것들,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로봇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궤도를 얘가 따라 도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지구가 있어요. 여기 이제 태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궤도를 그려놓고 여기 이렇게 돌게 해야지. 그다음에 여긴 또 이렇게 돌게 해야지. 막 여기 이렇게 돌게 해야지.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좀 구조화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길 찾아보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설명 빨리 해서 선생님들 이해 안 되시나요? 왜 태양계 보면은 지구 이렇게 돌고 달은 이렇게 돌고 태양은 또 더 멀리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알로봇 갖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길 찾기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6번도 조금 생소하셨을 수 있어요. 6번도. 자, 6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번. 다음은 유아교사의 역할과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번에 1번입니다. 가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에 보시면은 벌써 이제 요즘 재개념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재개념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인 유아교육과정 재개념화예요. 지금 유아교육과정 재개념화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 중심에서 유아 중심으로 재개념화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들을 죽이고, 그죠? 정신병 들게 하고. 그럴 바에는 학교 안 보내는 게 낫죠. 정신병 걸리고 죽을 것 같으면 학교를 왜 보내겠어요, 그죠?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애들이 막 이기적 돼갖고 전쟁 일으켜갖고 막 다른 민족 죽이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도 재개념화 됐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관점도 재개념화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 보시면 자 1번 보실까요? 가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통적인 관점과 재개념화된 관점에서 유아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유아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교사로서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거 하나 있죠. 또 하나는 돌봄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여기 나타나 있는 거 지금 돌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 하면 6번의 1번 문제 밑에 보시면은 유아들은 집에 와서 부모와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유아교사와도 이와 유사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돌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돌봄도 옛날에 전통적인 관점하고 재개념화된 관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이 아니고 지금으로 변한 재개념화된 그런 돌봄의 개념을 설명하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유아를 관찰해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돌봄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재개념화된 그런 그 돌봄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돌봄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돌봄은 옛날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체로 돌봄은 그냥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할머니들이 하는 거, 할머니를 비하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거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돌봄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비전문적이다, 비주체적이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에 비해서 좀 뭔가 별거 아닌 일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 없이 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일, 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개념화된 돌봄은 그게 아니에요.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관찰하고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해주고, 그래야 얘 소질도 끄집어내고 얘가 막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게 바뀐 겁니다. 도덕적, 인지적, 감정적, 민감하게 듣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 어떻게 보면 공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돌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면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관찰하고, 지금의 돌봄이라고 하는 거, 돌봄의 역할은 아이들을 일단 관찰해야 되잖아요. 관찰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썼는데 다르게 쓰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을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의미는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6번에 2번은 이제 많이 보신 문제 같아요. 6번에 2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교사 발달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다와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동그라미 1 발달 이론의 명칭을 쓰고, 교사 발달 이론의 명칭을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교사들이 직무상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면서 전문가로서 계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단계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죠. 요 교사 발달 모형은 요 순환 모형이 있어요. 여기 직선적인 관점은 요즘에 이제 많이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계속해서 교사가 발전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거보다는 여기 순환 모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반성, 갱신, 성장 주기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발달 순환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직무상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단계, 요거는 이제 열중 성장 단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마도 요 단계를 보시면서 헷갈리는 게 요 능력 구축 단계랑 열중 성장 단계, 요거 두 개가 제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 같잖아요. 키는 뭐냐 하면 능력 구축 단계는 선생님들 TCC의 모형은 제가 이제 일단 좀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직, 모르시면 또 안 되니까. 그죠? 교직 이전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유아교육과 다니는 단계. 그렇죠? 그런 단계고요. 교직 입문 단계는 이제 유아교육과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생존기, 막 어떡하지? 막 이명 붙어가지고 나 교사한테 교사 안 맞는 것 같아, 덜덜덜 떨고 막 이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에 나온 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전문가. 이거는 지금 일단 교직 입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능력 구축 단계하고 열중 성장 단계는 좀 비슷해요. 이제 생존기 지났어요. 그래서 능력 구축 단계는 엄청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진취적으로 나가는데 아직 생각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교수학습에 관심이 많아요. 교수학습에. 교수학습에 관심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좀 잘못됐는데? 이런 판단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4차 산업사회를 지나는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이런 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런 좀 거시적인 건 판단을 못하고, 나 수업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지? 여기서 교구는 뭐 쓰지?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교수학습적인 관심에 주로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능력 구축 단계고요. 열중 성장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거시적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좌절, 안정, 뭐 요거는 뭐 아실 거고, 일단 제일 헷갈리는 게 요거 두 개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직무상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고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췄다. 요게 이제 좀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열중성장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도 조금 선생님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다는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한 측면에 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에 적합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차원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돌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돌봄. 우리가 아이들한테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돌봄을 지닌 그런 유아교사의 특성들이에요. 이게 이제 귀 기울임부터 시작해서 여기 문제에 이렇게 화살표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귀 기울임 단계. 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귀 기울이는 거는 애들한테 막 진짜 말하는 거예요. 귀대고 말해봐 막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행동이나 반응이나 이런 거를 읽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듣는 것처럼 섬세하게 듣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을 듣는데 애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표정으로, 뭐 그림으로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힘 내려놓기. 자, 유아와 사실은요. 그냥 있으면요.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선생님 완전 강자, 아이들은 완전 약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교사의 힘 내려놓기. 안 내려놓으면 선생님은 절대 강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동등한 위치로 내려가야 애들이 얘기도 하고 같이 놀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선생님 어른이 딱 있는데 애들이 뭐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교사의 힘 내려놓기. 그래서 유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교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힘을 안 내려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되셔야 돼요? 돌봄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거 뭐 있습니까? 크게 자율성, 가장 대표적인 거 자율성, 책무성이에요. 그렇죠? 이 자율성은 뭐예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 맞게 교육과정 수행하는 거예요. 책무성은 뭐죠? 이 자율성을 실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책무성 없으면요, 자율성 아무 의미가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뭘 차라리 그러면 자율성을 안 주고 그냥 정해주는 게 낫죠. 능력도 없으면, 그렇죠? 자, 그래서 자율성, 책무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교육과정 전문가 되기는 책무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야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전문가가 되어야 애들을 보면서 아, 얘가 지금 59개 내용 중에서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거 확장시켜줘야지.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돌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배움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다가는 좀 아니겠지만 밥 먹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뒹굴거리면서 놀다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뭐 온갖 시점에 배움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돌보는 교사는 애를 자세히 봐야 돼요. 관찰하시고 정말 애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보여요. 그런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 공동체 형성하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교사 공동체도 필요해요.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도 필요하고 유치원 전체가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한테 애들의 놀이나 애들을 읽어내는데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3호세 누리과정에서 3세는 요렇게 4세는 요렇게 다 정해줄 때가 차라리 쉬운 거예요. 막 갈등할 것도 많고 막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유아들이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기도 하고 교사 공동체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선생님은 반성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얘가 그때 그 말한 게 무슨 뜻이지? 아까 그 놀이한 게 그게 무슨 뜻이지?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성적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은 여기 그렇죠?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에 적합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차원을 설명하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돌봄의 전문성을 가진 유아교사의 차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요거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1 보시면은 교사들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전문성을 향상해 가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사의 전문성, 이런 거는 뭡니까? 학습 공동체 형성하는 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2는 뭘까요? 유아들을 위한 교사 자신의 생각과 실천을 돌아보고, 그쵸?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과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고해 나가는 과정. 이거는 뭘까요? 요거는 반성적 사고하기입니다. 그쵸? 자, 오늘 원래 수업을요, 크게 1시간 해서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논술 이러고 상담을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요. 상담보다는 제가 강의를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은, 나중에 좀 하던지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3교시로 쪼개지 않고 좀 더 많이 쪼개겠습니다. 왜냐하면은 3교시로 쪼개면 선생님들 다 주무실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7시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